옛날 어느 산골 마을의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사시사철 바람이 머물다 가는 평화로운 오동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가 든든하게 버티고 서 있었고 그 나무 아래로 옹기종기 모여있는 초가집들 사이에서 유난히 크고 번듯한 기와집 한 채가 위엄을 자랑하고 있었으니 바로 그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난 최부자의 댁이었습니다. 가을 거지가 모두 끝나고 들판은 황금빛 그루터기만 남았지만 최부자 댁 곳간은 탭쌀과 핵곡식으로 가득 차서 넘칠 지경이었고 담장 밖으로까지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떡 지는 냄새가 흘러나와 지나가는 나그네들의 발길조차 멈추게 만들 만큼 풍요롭고 넉넉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최부자의 덕을 칭송하며 올해도 풍년이 든 것은 최부자가 조상님을 잘 모시고 이웃에게 인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 댁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막내딸 서연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 남들이 듣지 못하는 미세한 소리를 듣고 남들이 맡지 못하는 옅은 냄새를 맡으며 피부에 닿는 공기의 흐름만으로도 계절의 변화와 사람의 기분을 알아채는 신비한 능력을 지니고 자라났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 아니라 바람의 결에 따라 달라지는 수만 가지의 촉감과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 실려오는 각기 다른 무게감, 그리고 집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고유한 냄새들로 이루어진 선명하고 다채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서연은 마루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대문 밖을 지나가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가 기쁜 일이 있는지 슬픈 일이 있는지를 발소리의 리듬만으로도 훤히 꿰뚫어보곤 했습니다. 늦가을에 해가 짧아지고 저녁바람이 제법 차가워지기 시작할 무렵 최부자 댁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가을 고사를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안채마당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며 떡살을 씻고 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고 사랑채에서는 최부자가 귀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술을 빚고 제기를 닦으며 집안을 정갈하게 단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방문지방에 기대어 앉아 이 소란스럽지만 활기찬 집안의 소리들을 하나하나 즐겁게 감상하고 있었는데 툭탁거리는 다듬이질 소리는 경쾌한 빗소리처럼 들렸고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는 따뜻한 위로에 속삭임처럼 느껴져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집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자신을 감싸주는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았기에 집안이 평안하고 활기차면 그녀의 마음 또한 더없이 편안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며 온 세상을 붉게 물들이고 있을 때 서연은 문득 대문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에서 낯설고 서늘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바람과는 결이 달랐는데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올라오는 습하고 무거운 냉기처럼 끈적하게 살참을 스치고 지나가는 기분 나쁜 느낌이었습니다. 서연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꽉 쥐며 귀를 곤두세웠지만 대문 밖에서는 바람소리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고 평소라면 낯선 이의 접근을 알리며 요란하게 지저댔을 마당의 누렁이조차 웬일인지 꼬리를 다리 사이로 감춘 채 낑낑거리는 신음소리만 낼 뿐 짖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침묵 속에서 서연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불안감을 느꼈고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집안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공포가 엄습해왔습니다. 잠시 후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끼익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고 그 소리는 분주하게 움직이던 집안 사람들의 동작을 일순간 멈추게 만들 만큼 기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마루 끝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앉으며 온 신경을 대문 쪽으로 집중했는데 분명 문은 열렸으되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들어온다면 흙을 밟는 자박거리는 소리나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가 나기 마련이건만 대문을 넘어 들어오는 그 존재는 마치 허공을 걷는 듯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있던 하인들은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향해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에는 낯선 귀인을 대하는 어려움과 호기심이 섞여 있어 서연의 혼란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최 부자가 사랑채 문을 열고 급히 마당으로 내려와 손님을 맞이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는 매우 반가우면서도 정중한 어조로 이 먼 곳까지 귀한 분이 찾아오시다니 누추한 곳이지만 부디 들어오시지요. 라고 말하며 손님을 안내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고 이는 상대방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하게 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상황이 마치 연극을 하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귀에는 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와 하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 정작 그 손님이라는 자가 내는 소리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소리를 삼키는 먹먹한 손뭉치가 마당 한가운데 굴러 들어온 것처럼 그 손님이 서 있는 곳 주변만 소리가 텅 비어버린 듯한 기이한 공백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더듬더듬 기둥을 잡고 마당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존재가 뿜어내는 차가운 냉기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내뿜는 따뜻한 온기가 아니라 오래된 무덤 속에서나 느낄 법한 서늘하고 축축한 한기였으며 그 기운이 닿는 곳마다 마당의 풀벌레 소리가 뚝 끊기고 바람조차 숨을 죽이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손님을 먼 친척 벌되는 선비님이라고 소개하며 안채의 식구들에게 인사를 시켰는데 서연의 어머니와 다른 식구들은 그 손님의 수려한 외모와 기품 있는 옷차림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쩜 저리도 고우실까? 서울 양반은 다르긴 다르네. 라는 수군거림이 서연의 귀에 들려왔지만 서연은 그 말들이 마치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더덥게 느껴졌습니다. 손님이 사랑채로 들어서기 위해 마루 위로 발을 디디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듯한 소름을 느꼈는데 분명 나무 마루가 사람의 무게를 받아 울리는 둔탁한 소리가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동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사랑방 문지방을 넘을 때조차 옷자락 스치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 오직 최 부자가 굽신거리며 안내하는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저 손님이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지만 아무도 그녀의 불안을 눈치채지 못했고 모두가 눈앞에 보이는 훤칠한 선비의 모습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신이 느끼는 이 불길한 예감이 단순한 착각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사랑채의 불이 환하게 켜지자 집안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 분위기로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부엌에서는 가장 좋은 술과 고기를 내오느라 상이 휘어질 지경이었고 최 부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집안은 왁자지껄해졌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방에 홀로 앉아 그 소란스러움을 듣고 있었는데 유독 사랑방 쪽에서 들려오는 손님의 목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기름을 바른 듯 매끄럽고 유창했지만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기계적인 울림이었고 말의 높낮이가 이상할 정도로 일정하여 마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가 흉내를 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댁의 가세가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라고 칭찬하는 그의 말 속에는 묘한 탐욕과 비릿한 비웃음이 섞여 있는 듯하여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집안의 워즈니를 도맡아 하는 막내 할멈이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기씨, 저기 사랑채에 오신 손님 말이에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셔요? 막내 할멈은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충직한 노비로 서연을 업어 키운 유모와도 같은 존재였기에 서연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할멈 다른 사람들은 다들 점잖고 훌륭한 선비님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던데요. 서연이 짐짓 모른 척하며 묻자 막내 할멈은 주위를 살피며 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글쎄 제가 상을 봐서 들어가는데 그 양반 눈이 꼭 죽은 생선 눈깔 마냥 흐리멍덩한 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뭔가를 보는 것 같아서 소름이 쫙 돋지. 뭡니까? 막내 할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서연은 자신만이 느끼는 공포가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는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막내 할멈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는데 게다가 아까 마당에 있던 누렁이가 그 양반 그림자라도 밟았는지 깨갱하고 자지러지는데 그 양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웃고만 있더라고요. 사람이 어찌 그리 독할 수가 있는지. 할멈의 말 중 그림자라는 단어가
서연의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서연은 앞을 보지 못해 그림자를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그 손님에게서 느껴지는 텅 빈 기운과 무게감 없는 발걸음이 그림자가 없는 존재의 특성과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할멈의 손을 꼭 잡으며 할멈 오늘 밤에는 절대 사랑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고 부엌문 단속 잘하세요.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요. 라고 당부했고 할멈은 서연의 진지한 태도에 겁을 먹은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들려 서연은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랑채의 술자리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는데 최 부자는 술에 취해 혀가 꼬인 소리로 자신의 재산과 집안의 내력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고 손님은 그저 그렇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라는 영혼 없는 맞장구만 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손님이 최 부자의 허영심을 부추겨 무언가를 알아내려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그가 노리는 것이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이 집안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복과 기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예민해진 청각은 더욱 날카롭게 깨어나 사랑방의 숨소리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술자리가 파하고 최 부자가 코를 고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그제야 손님은 조용히 사랑방 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움직임에 집중했는데 여전히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가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미세하게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마당을 서성이다가 안채 쪽을 향해 몸을 돌린 것 같았는데 서연의 방 쪽으로 쏟아지는 그의 시선이 벽을 뚫고 들어와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한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그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는 눈먼 소녀를 경계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날이 밝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맑고 청명해야 할 가을 아침, 하늘이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생기를 잃고 축 늘어져 있었으며 무엇보다 부엌 아궁이에 불이 잘 붙지 않아 하인들이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루에 나와 앉자 젖은 장작이 타면서 내뿜는 매캐한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고 하인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장작이 왜 이렇게 물을 먹었대? 도통 불이 붙질 않네. 우물물 맛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비릿한 게 꼭 쇠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서연은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 손님이 몰고 온 음산한 기운이 집안 곳곳에 스며들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최 부자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며 투덜거렸지만 손님을 보자마자 다시 해벌쭉 웃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손님은 간밤에 편안히 주무셨냐는 최 부자의 말에 이 댁의 기운이 참으로 좋아 내 집처럼 편안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서연에게는 그 말이 이 집의 기운을 다 빨아먹어 배가 부르다는 소리로 들려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도 손님은 밥알을 씹는 소리조차 내지 않고 음식을 넘겼으며 그가 수저를 놓을 때마다 그릇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 대신 둔탁하고 먹먹한 소리가 나서 식사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묘하게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여전히 그를 극진히 대접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서연만이 밥맛을 잃은 채 깨작거리며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싶다고 청했고 최 부자는 기꺼이 그를 데리고 곳간과 장독대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서연은 멀찍이 떨어져 그들의 뒤를 따랐는데 손님이 장독대 옆을 지날 때마다 항아리들이 미세하게 진동하며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장독 안에 든 된장과 고추장이 상해가며 지르는 비명과도 같았고 곳간 앞을 지날 때는 쌀가마니 속의 쥐들이 겁에 질려 찍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그를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눈이 멀쩡한 사람들은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으니 서연은 자신이 가진 마음의 눈이 저주가 아닌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은 집안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사당 앞에서도 멈춰섰는데
그는 사당문을 열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가 조상신들의 기운을 탐색하고 있음을 느꼈고 그곳에서 뿜어나오는 신성한 기운과 그의 탁한 기운이 부딪히며 일으키는 스파크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상님들을 모시는 곳이라 함부로 열 수 없습니다. 라는 최 부자의 말에 손님은 그렇군요. 참으로 영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라고 말하며 입맛을 다시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며칠 뒤에 있을 고산 아래 큰 변고가 생길 것이며 이 집안의 운명이 저 요괴 같은 손님의 소나귀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막내 할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멈, 아무래도 아버지가 위험해요. 저 손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빈 껍데기만 남은 허주 슈주 같아요. 서연의 단호한 말에 막내 할멈은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허주라니요. 그 무서운 귀신 말입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살아있는 사람의 흉내를 내지만 속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발소리도 없고 온기도 없는 거예요. 분명 우리 집에 복을 뺏으러 온 거예요. 서연은 할멈에게 오늘 밤 자신이 확인해 볼 것이 있으니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할멈은 무섭지만 서연을 믿기에 돕겠노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손님이 눈치채지 못하게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며 다가올 밤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밤이 찾아오고 어둠이 집안을 덮자 서연은 낮보다 더 예민해진 감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바람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집안의 기둥들이 추위에 수축하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최 부자는 오늘도 손님과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어제보다 목소리에 힘이 없고 자주 헛소리를 하는 등 기력이 쇠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손님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윤기가 흐르고 힘이 넘쳐 마치 최 부자의 생기를 빨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 듯 했습니다. 서연은 이 섬뜩한 변화를 감지하며 입술을 깨물었고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다를 바 없는 세상이었기에 익숙한 걸음으로 사랑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서연은 그 불빛 속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막내 할멈이 일러준 대로 마당 한 구석에 숨어 사랑채 문이 열리고 손님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차가운 밤이슬이 옷을 적셨지만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도 없이 오직 청각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드디어 술자리가 끝나고 손님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며 마당을 환하게 비추었고 손님은 마루 끝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를 향해 귀를 기울였는데 역시나 심장 뛰는 소리도 숨 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막내 할멈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할멈의 눈에 비친 손님의 뒤에는 달빛이 그렇게 밝은데도 불구하고 검은 그림자가 전혀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연은 할멈의 반응을 통해 자신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아버지와 사람들에게 알릴지 고민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지만 최 부자댁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어제보다 한층 더 무겁고 습하게 가라앉아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안개가 집 전체를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부터 참새들이 지저귀고 마당을 쓰는 빗자루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을 테지만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들려왔고 심지어 아침을 알리는 수탉의 울음소리조차 목이 쉰 듯 힘없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서연은 방문을 열고 마루에 나와 앉아 찌뿌둥한 하늘을 향해 얼굴을 들었는데 피부에 닿는 바람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워 몸을 잔뜩 움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피곤함보다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서 집안의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를 감지하느라 정신이 더욱 또렷해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부터 요란한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하인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평소에 손놀림이 야무지기로 소문난 부엌, 어멈들이 낼 법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귀를 기울이자 아니 멀쩡하던 국그릇이
왜 갑자기 두 동강이 난대? 손이 미끄러진 것도 아닌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라는 탄식 섞인 불평이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다른 하인이 그것뿐인가? 어제 새로 길어온 물동이 물이 하룻밤 사이에 썩은 물처럼 냄새가 나니 이걸 다 버려야 할 판이야. 라며 울상을 짓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 손님이 몰고 온 음습한 기운이 집안의 생기를 갉아먹고 사물들마저 병들게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물건들은 주인의 기운을 담는 법인데 주인이 기력을 잃어가니 집안의 기물들도 버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채의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최 부자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어제보다 훨씬 더 깊고 탁해서 마치 가슴속 깊은 곳에서 가래가 끓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구나. 어젯밤에 술을 과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어지러운지 모르겠어. 최 부자가 힘겹게 중얼거리는 소리에 이어 손님의 매끄럽고 기름진 목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려왔습니다. 대감께서 연일 계속되는 집안일로 심신이 고단하신 탓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운을 북돋아주는 음식을 드시고 푹 쉬셔야지요. 손님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먹잇감이 약해지는 것을 즐기는 포식자의 즐거움이 깔려 있어 서연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말이 맞네. 자네 말대로 해야겠어. 라고 맹목적으로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는데 밥상에 오른 갓 지은 쌀밥이 윤기를 잃고 푸석푸석해 보였으며 국에서는 알 수 없는 쓴맛이 났습니다. 서연의 어머니인 안방마님은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쌀이 묵은 쌀도 아닌데 왜 이리 밥맛이 없지? 부엌에서 불 조절을 잘못했나 보구나 라고 타박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밥알이 문제가 아니라 밥상 머리에 앉아있는 손님이 뿜어내는 냉기가 음식의 온기마저 순식간에 앗아가 버렸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계적인 동작으로 밥을 입으로 가져갔는데 씹는 소리도 목으로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아 마치 밥알이 그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허공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내내 최 부자는 꾸벅꾸벅 졸거나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고 집안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불편한 침묵 속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손님은 최 부자에게 제안을 하나 했는데 내일 모레 있을 고사거스 말입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양의 대가 댁에서 본 바로는 제사상의 방향을 북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돌리는 것이 집안의 재물을 불리는데 더 좋다고 하더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의 법도를 완전히 뒤집는 말이었기에 곁에서 듣고 있던 노비들과 안방마님조차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손님, 우리 집안은 수대째 북쪽을 향해 상을 차려왔습니다.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안방마님이 조심스럽게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손님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시대가 변하면 법도도 변하는 법입니다. 더 큰 복을 받으시려거든 낡은 관습을 버리셔야지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놀랍게도 평소 조상님 모시는 일에 끔찍할 정도로 철저했던 최 부자가 손님의 말에 동조하고 나섰는데 부인 이분은 학식이 깊고 세상 이치에 밝은 분이요. 우리 집이 더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니 이번에는 이분의 뜻을 따라 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지만 남편의 고집이 워낙 완강하고 눈빛이 묘하게 풀려 있어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서연은 이 대화를 들으며 손님이 집안의 결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술수를 부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방향이자 죽음과 쇠락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한데 그쪽으로 제사상을 돌린다는 것은 조상신이 아닌 잡귀나 악귀를 집안으로 불러들이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 부자 댁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수군거렸습니다. 자네 들었나? 최 부자댁 대문 앞을 지나가는데 한여름에도 안 불던 찬바람이 쌩하고 불어서 털이 쭉 뼈섰다네. 그뿐인가? 그 집에 들어온 손님이라는 양반. 내가 어제 밭일하다가 언뜻 봤는데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림자가 없더라는 소문이 있어. 헛것을 본 건가 했는데 영 찜찜해. 이런 이야기들은 발없는 말이 되어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 근처에 가기를 꺼리며
멀찌감치 돌아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활기차던 기운은 최 부잣댁을 중심으로 검은 멍처럼 어둡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아이들조차 그 집 앞에서는 울음을 그치고 숨을 죽였습니다. 집안에서는 기르던 가축들이 하나 둘씩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뒷마당의 닭들이 털이 숭숭 빠진 채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외양간의 소는 여물을 거부하고 눈물을 흘리며 벽에 머리를 푸서댔습니다. 하인들은 죽은 닭을 치우며 피 한 방울 없이 바짝 말라 죽은 게 꼭 미라 같아. 도대체 무슨 병이 돌기에 이러는 거야? 라며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마루에 앉아 죽어가는 생명들의 가느다란 신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 손님은 단순히 밥을 축내러 온 식객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괴물임이 분명했고 이제 그 탐욕스러운 입은 가축을 넘어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막내 할멈은 밖에서 돌아오자마자 서연의 방으로 뛰어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기씨, 큰일 났습니다. 제가 방금 읍내 약방에 다녀오는 길에 아랫마을 용한 무당 할머니를 마주쳤는데 저를 보자마자 대뜸 소금을 뿌리며 네 몸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고 호통을 치지. 뭡니까? 막내 할멈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귀한 손님이 와 계시다고 했더니 무당 할머니가 눈을 부라리며 그건 손님이 아니라 네 주인 잡아먹으러 온 저승사자보다 더한 놈이다. 당장 쫓아내지 않으면 초상치를 이리 줄을 이을 게다 라고 하셨어요. 서연은 할멈의 손을 잡고 진정시키며 물었습니다. 할멈, 그분이 쫓아낼 방법은 안 알려주시던가요? 할멈은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는데 비록 서연은 볼 수 없었지만 거기에는 붉은 글씨로 부적이 그려져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적을 그놈 베개 밑에 넣거나 아니면 그놈이 정체를 드러내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림자가 없는 놈은 불을 무서워한다고 아주 밝은 불 앞에서는 본색을 감출 수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어젯밤 그림자가 없음을 확인했던 자신의 기억과 무당의 말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방법은 하나. 내일 고사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정체를 밝혀내고 쫓아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마치 서연과 할멈이 꾸미는 일을 눈치채기라도 한 듯 그날 저녁부터 서연의 방 근처를 어슬렁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방문 밖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옷자락 소리와 공기에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에 숨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지는 않았지만 문 창호지에 손가락을 대고 슥슥 끓는 소리를 내거나 낮은 목소리로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이 더 많은 것을 보는구나. 하지만 입을 다물지 않으면 그 눈마저 아주 다치게 될 것이다. 문 밖에서 들려온 그의 나직한 속삭임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 만큼 섬뜩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입술을 깨물며 오기를 다졌습니다. 물러서면 자신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이 집안 식구 모두가 죽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최 부자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며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헛소리를 하며 손님이 나를 부른다. 같이 가자고 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안방마님은 수건에 물을 적셔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며 눈물을 흘렸고 의원을 부르러 하인을 보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길이 막혀 나갈 수 없다는 전갈만 돌아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결계를 쳐서 집안 사람들을 가둬버린 형국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방으로 건너가 그의 손을 잡았는데 아버지의 손은 나무 껍질처럼 거칠고 차가웠으며 맥박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귀에 대고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사람은 손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치러 온 거예요. 라고 속삭였지만 최 부자는 듣지 못한 듯 끙끙 앓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한편 사랑채의 손님은 혼자서 술상을 차려놓고 자작을 하고 있었는데 서연의 예민한 귀에는 그가 술잔을 비울 때마다 캬 하는 소리가 아닌 웜웜하는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앉아있는 방의 불빛이 파르르 떨리며 파란색으로 변했다가 다시 붉은색으로 변하는 기이한 현상이 목격되었다고 마당을 지나던 하인이 전해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이제 무서워서 사랑채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옹기종기 부엌에 모여 떨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고 오직 공포와 불안만이 이 거대한 기와집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막내 할멈을 다시 불렀습니다.
할멈, 내일 고사는 예정대로 진행해야 해요. 아니, 오히려 더 크게 벌여야 해요. 할멈이 놀라 물었습니다. 아기씨, 주인어른이 저렇게 편찮으신데 고사라니요. 게다가 그놈이 설치고 있는데. 서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고사를 핑계로 마을 사람들과 일가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아야 해요. 사람이 많아지면 양기 연치가 강해져서 그놈도 함부로 힘을 쓰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눈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놈의 껍데기를 벗겨야 해요. 서연의 계획은 위험천만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할멈은 서연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마음을 다잡으며 날이 밝는 대로 마을 사람들에게 고사 소식을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깊은 밤, 서연은 마루에 앉아 다가올 결전을 준비하며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눈을 크게 뜨고 집안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옅은 빛의 기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오래된 기둥의 기운, 어머니의 손길이 닿은 장독대의 기운, 그리고 자신의 생명력을 하나로 엮어 그 음습한 어둠에 맞설 준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풍경 소리가 댕그랑댕그랑 울리며 서연을 응원하는 듯했고 그녀는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보기 위해 집중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거짓말처럼 바람이 잦아들고 사위가 고요해졌는데 이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손님은 사랑채에서 나와 마당을 서성거렸는데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소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대놓고 안채를 향해 탐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집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듯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연약한 소녀가 자신을 무너뜨릴 날카로운 칼날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칼날은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진실과 용기로 만들어진 것임을 말입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가 아프다는 소식에 걱정이 되어 찾아온 이들도 있었고 고사떡을 얻어먹으러 온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의 북적거림은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소리와 발소리는 손님이 만들어낸 침묵의 결계를 조금씩 깨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사랑채 문을 닫고 나오지 않으려 했지만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하인들에게 지시하여 마당 한가운데에 큰 멍석을 깔고 고사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물론 방향은 손님이 말한 서쪽이 아니라 원래대로 북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준비가 한창일 때 서연은 배숙해진 아버지 최 부자를 부축하여 마루로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손님을 찾았는데 그 선비 양반은 어디 계신가? 내 그분께 물어볼 것이 있는데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곧 오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분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 부자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손님이 숨어있는 사랑채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곧 해가 중천에 뜨고 그림자가 가장 짧아지는 정오가 될 것이며 그때가 바로 승부를 볼 시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수십 개의 촛불과 횃불이 준비되었고 모든 것은 서연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가 막 시작되려는 찰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당에 가득 차자 최 부자 댁의 앞마당은 오랜만에 활기찬 소음으로 들썩였지만 그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기묘한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떡과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누구 하나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없었고 자꾸만 사랑채 쪽을 힐끔거리며 옷깃을 여미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상하네. 날이 이렇게 맑은데 왜 이리 으슬으슬 춥지? 꼭 얼음장 위에 앉아있는 것 같아. 한 아낙네가 팔을 문지르며 투덜거리자 옆에 있던 노인이 쉿하고 입을 막으며 말조심하게. 이 집에 지금 낯선 기운이 들어와 있어.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부정을 탈 수 있네. 라고 낮게 경고했습니다. 서연은 마루 끝에 앉아 사람들의 불안한 숨소리와 웅성거림을 들으며 이 많은 사람들의 양기 영치조차도 그 손님의 음기를 완전히 누르지는 못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사랑채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고 손님은 그 안에서 나오지 않은 채 마치 상황을 관망하듯 침묵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막내 할멈을 불러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할멈 가서 손님을 모시고 나오세요. 고사가 곧 시작되니 제주지주이신 아버지 곁에서 함께 복을 빌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청해야 해요. 마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 그분도 거절하지 못할 거예요. 할멈은 겁이 잔뜩 난 표정이었지만 서연의 단호한 눈빛에 힘을 얻어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할멈이 사랑채 문 앞에서 손님 고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지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잠시 후 문 안쪽에서 알겠네, 내 곧 나가지. 라는 서늘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사랑채 문이 열리고 손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왁자지껄하던 마당의 소음이 순식간에 잦아들며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눈이 시릴 정도로 하얀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말끔하고 고고하여 마치 세상의 때가 전혀 묻지 않은 선인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사람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인형 같은 이질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가 마당으로 내려설 때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며 길을 터주었고 그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설이 내린 듯한 한기가 뿜어져 나와 근처에 있던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가 다가올수록 자신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지팡이를 꽉 쥐고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은 마당 한가운데 차려진 고사상을 보고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는데 그의 시선은 북쪽을 향해 놓인 상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 부자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강압적인 어조로 말했습니다. 대감,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서쪽의 기운이 왕성하여 상을 서쪽으로 돌려야 집안이 흥한다고 말입니다. 어찌하여 제 말을 듣지 않고 옛 방식을 고집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듣는 사람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기묘한 힘이 실려 있어 최 부자는 초점 없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렇지. 내 정신 좀 봐. 여봐라. 상을 서쪽으로 돌려라. 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인들이 우물쭈물하며 상을 옮기려 하자 마당의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때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손님,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우리 집안은 수백 년간 북쪽의 조상님들을 향해 예를 올려왔습니다. 아무리 귀한 손님의 말씀이라 해도 하루아침에 조상님을 등지고 서쪽을 향해 절을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것은 집안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입니다. 서연의 당찬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올소 최부자 댁딸이 똑 부러지네. 암조상 모시는 법도를 함부로 바꾸면 쓰나 라며 웅성거리며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서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는데 서연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도 그가 쏘아보내는 살기 어린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하게 서연의 전신을 훑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짐짓 웃음을 터뜨리며 여유로운 척 말했습니다. 허허, 따님께서 효심이 지극하여 변화를 두려워하는군요. 하지만 진정한 효는 집안을 부유하게 하고 가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일진데 낡은 관습에 얽매여 들어오는 복을 차버려서야 되겠습니까? 그의 말솜씨는 유려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혹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고 몇몇 마을 사람들은 저 양반 말도 일리가 있긴 한데 라며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복은 바른 마음과 정성에서 오는 것이지 방향을 바꾼다고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고사는 원래대로 북쪽을 향해 지낼 것입니다. 이것이 집안의 안주인인 어머니와 저의 뜻입니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안방마님도 용기를 내어 서연의 옆에 서서 무언의 지지를 보내자 손님은 입술을 실룩이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사상은 북쪽을 향한 채 그대로 진행되게 되었지만 손님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고 그가 서 있는 주변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부자가 첫 잔을 올리기 위해 상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갔는데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최 부자가 술잔을 잡으려 하자 손이 심하게 떨려 술이 바닥에 쏟아졌고 이를 본 사람들은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손님은 곁에서 부축하는 척하며
최 부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서연의 귀에는 그 순간 최 부자의 생기가 훅 하고 빠져나가 손님의 손바닥으로 흡수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은 아버지하고 소리치려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섣불리 나섰다가는 오히려 이를 그르칠 수 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고사가 진행되면서 기이한 현상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촛불들이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미친 듯이 춤을 추며 일렁거렸고 맑은 술이 담긴 술잔에서 검은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오르는가 하면 떡과 과일들이 순식간에 말라비틀어지며 색이 변해갔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마을 노인들은 이게 무슨 변고야, 상에 올린 음식이 금세 썩어버리다니 라며 기겁을 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태연하게 조상님께서 흠양하시느라 기운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아주 좋은 징조지요. 라고 뻔뻔하게 둘러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숨길 수 없는 탐욕과 오만함이 묻어나고 있었고 사람들을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미리 준비해둔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하인에게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날이 어둑해지고 구름이 끼어 사위가 침침하다. 조상님께서 오시는 길이 어둡지 않게, 그리고 귀한 손님의 얼굴을 더 잘 뵐 수 있게 마당 곳곳에 횃불과 촛불을 더 많이 밝혀라. 하인들은 서연의 갑작스러운 호령에 당황했지만 평소 영민한 아기씨의 말이라 즉시 따랐습니다. 순식간에 마당 주위로 수십 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고사상 주변에도 굵은 양초들이 추가로 켜지자 마당은 대낮보다 더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강렬한 불빛이 쏟아지자 어둠 속에 숨어있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밝은 빛에 손님은 흠칫 놀라며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시맷을 했는데 마치 빛을 두려워하는 야행성 짐승처럼 과민한 반응이었습니다. 너무 밝지 않소. 제사는 은은한 분위기에서 지내야 하는 법인데 이리 요란하게 불을 켜다니 예의에 어긋나오. 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항의했지만 서연은 정중하게 대꾸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마음이 밝아야 조상님도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손님같이 훌륭하신 분의 자태를 마을 사람들에게 더 잘 보여드리고 싶은 제 욕심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서연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손님에게 쏠렸고 수많은 눈동자가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빛이 강해질수록 손님의 모습은 더욱 기이하게 변해갔습니다. 그의 하얀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하게 비쳐 보일 정도였고 눈동자는 촛불의 불빛을 반사하지 않고 검은 구멍처럼 빛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이상한 점은 사방에서 불빛이 비치는데도 그의 발밑과 뒤쪽으로 생겨야 할 그림자가 희미하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지만 빛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유독 손님의 주변만 그림자 없이 깨끗한 것을 보고 몇몇 눈썰미 좋은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그림자가 없네. 내가 잘못 본 건가? 그러게 바닥이 훤히 보이는데 그림자가 왜 안 생기지? 의심의 목소리가 커지자 손님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며 몸을 떨었는데 그때마다 그의 몸에서 우웅하는 낮은 진동음이 흘러나와 사람들의 귀를 울리게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대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빈 항아리 속에서 바람이 맴도는 듯한 공명음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그 소리에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고 안방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은 이 혼란을 틈타 최 부자의 몸에 손을 대고 완전히 지배하려 했으나 서연이 지팡이를 내리치며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십시오. 더 이상 아버지께 손대지 마십시오. 서연의 외침은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고 그 기세에 눌려 손님도 잠시 주춤했습니다. 서연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손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살아서 숨쉬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산 사람의 행세를 하며 남의 집안에 들어와 폐악을 부리는 것입니까? 서연의 직설적인 공격에 손님은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 근육이 기괴하게 뒤틀리고 점잖던 인매가 귀까지 찢어질 듯 벌어지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계집아, 네가 정녕 죽고 싶은 게로구나. 내 눈을 피해 살아남은 것을 다행으로 알지 않고 감히 내 앞길을 막다니. 그가 내뱉는 말은 쇳소리처럼 날카로웠고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당의 횃불들이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위태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흉측한 목소리와 살기에 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고 아이들은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감각을 열어 그 허주 슈주의 핵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텅 빈 껍데기 속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검은 기운의 근원지를 찾아내야만 그를 쫓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가 아무리 무서운 척을 해도 너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일 뿐이다. 아니, 그림자조차 없는 허상일 뿐이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주문처럼 되뇌며 손에 쥔 지팡이 끝으로 그를 겨누었습니다. 최 부자는 바닥에 쓰러져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고 손님은 그 모습을 즐기듯 바라보며 서연을 조롱했습니다. 내 아비는 이미 내 것이다. 이 집안의 기운도 재물도 생명도 모두 내가 접수했다. 너 같은 눈먼 계집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손님이 손을 뻗자 보이지 않는 힘이 서연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아찔해졌지만 서연은 굴복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아, 저자의 발밑을 보아라. 저자는 그림자가 없다. 그림자가 없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 두려워 말고 불을 밝혀라. 서연의 처절한 외침에 멍하니 있던 촌장이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림자가 없어 저건 사람이 아니야. 모두 횃불을 들어라. 저놈에게 가까이 대라. 촌장의 외침을 시작으로 마을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 횃불을 들고 손님을 향해 좁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에서 뜨거운 불기운이 죄어오자 손님은 고통스러운 듯 괴성을 질렀는데 그 소리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았고 쇠를 긁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물러가라. 이 미천한 것들이. 그가 팔을 휘두르자 돌풍이 일어 횃불을 든 청년들이 뒤로 나뒹굴었지만 한번 불붙은 사람들의 의심과 분노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고고한 선비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의 평화를 깨고 이웃을 해치러 온 사악한 요괴로 낙인 찍혔고 수십 개의 눈동자는 그를 적으로 규정하고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손님은 최 부자를 인질로 삼으려는 듯 쓰러진 최 부자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막내 할멈이 소금 단지를 들고 뛰쳐나와 손님을 향해 뿌렸습니다. 에이, 썩 물러가라. 이 잡기야. 하얀 굵은 소금이 손님의 얼굴과 몸에 닿자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타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손님은 얼굴을 감싸쥐며 뒤로 물러섰고 그 틈을 타 서연은 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마지막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내 정체는 다 드러났다.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천둥보다도 위엄있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이제 밤은 깊었고 진실과 거짓의 싸움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소금 세례를 맞은 손님은 마치 불에 댄 사람처럼 얼굴을 감싸쥐고 괴로워하며 뒤로 물러섰는데 그의 손가락 사이로 피어오르는 연기는 검고 탁하여 매캐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단순히 옷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시궁창에서 나는 썩은 냄새와 노린내가 뒤섞인 듯한 역겨운 악취여서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려야 했습니다. 손님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쇠를 긁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었고 그 소리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마당의 촛불들이 미친 듯이 일렁이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끔찍한 비명 속에서 그가 가진 힘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음을, 허상으로 유지되던 그의 형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손님의 기괴한 변화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준수하던 선비의 얼굴 가죽이 녹아내리듯 흘러내리고 그 밑에서 시커먼 구멍 같은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뭐야. 사람이 아니었어. 도깨비야. 도깨비 한 아낙네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고 겁에 질린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도망치려 했지만 서연의 단호한 외침이 그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가 등을 보이면 저 요괴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모두 자리를 지키고
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야 합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없는 기백이 서려 있었고 그 용기에 감화된 마을 청년들은 다시금 횃불을 고쳐잡고 손님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서연은 지팡이를 들어 손님을 정면으로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준엄한 꾸짖음으로 그를 몰아세웠습니다. 네, 이놈 남의 집 귀한 정기를 탐하고 사람을 홀려 병들게 하더니 이제 그 추한 꼴을 만천하에 드러냈구나. 너는 애초에 형체도 없고 족보도 없는 떠돌이 허주 쉬주가 아니더냐. 감히 조상님을 모시는 신성한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 들다니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서연의 호통이 떨어질 때마다 손님은 마치 보이지 않는 회초리에 맞은 듯 몸을 움찔거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체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둠 속에서 기생하는 이 요괴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자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손님은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는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최 부자를 향해 검은 손톱을 길게 뻗으며 달려들었습니다. 내 이대로는 못 간다. 이 집 주인의 혼이라도 길동무로 삼아야겠다. 그의 움직임은 뱀처럼 빨랐고 눈 깜짝할 사이에 최 부자의 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의 살기를 읽고 있었기에 자신의 몸을 던져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그것은 막내 할멈이 무당에게서 받아온 붉은 팥과 쑥을 섞은 주머니였는데 서연이 그것을 터뜨리며 뿌리자 붉은 가루가 손님의 눈과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으아악 손님은 다시 한번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 최 부자를 덮치려던 검은 기운이 흩어졌습니다. 그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최 부자가 서연의 필사적인 외침과 소란스러움 속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몽롱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고 따르던 손님이 흉측한 괴물로 변해 딸을 위협하고 있었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본능적으로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아, 비켜라. 최 부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가장의 책임감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손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네, 이놈 내 너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했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고 내 딸을 해하려 하다니 내 눈이 멀어 너 같은 요물을 집에 들였구나. 최 부자의 호통은 예전의 위엄을 되찾아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집주인의 기운이 되살아나자 집안을 짓누르던 음습한 기운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주인을 알아본다는 옛말처럼 최 부자가 정신을 차리자 기와집의 기둥과 대들보들이 웅장한 기운을 내뿜으며 요괴를 압박하는 듯 했습니다. 손님은 주인의 호령에 힘을 쓰지 못하고 바닥을 기며 뒷걸음질 쳤는데 이제 그는 거만한 선비가 아니라 초라하고 비굴한 짐승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을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주세요. 징을 치고 꽹과리를 울려주세요. 큰 소리로 저 잡귀를 쫓아내야 합니다. 서연의 말에 촌장이 먼저 징을 힘껏 두드렸고 이어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농악기들을 두드리거나 빈 솥뚜껑을 돌멩이로 치며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징징 꽹과리가 챙챙거리며 울려 퍼지자 그 파동이 공기를 타고 손님의 몸을 강타했습니다. 예로부터 귀신과 잡귀는 사람들의 흥겨운 소리와 쇳소리를 가장 싫어한다고 했으니 수십 명이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소음은 손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그만해라. 내 귀가 터질 것 같다. 손님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바닥을 구르며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고 그 연기는 사람들의 함성과 악기 소리에 밀려 하늘로 흩어지지 못하고 마당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명령하세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요. 주인인 아버지의 말씀만이 저것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어요. 최 부자는 딸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심호흡을 한 뒤 배에 힘을 주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썩 꺼져라. 다시는 내 가족과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마라. 최 부자의 마지막 호령이 떨어지는 순간 손님의 형체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마치 빵빵하게 부풀었던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그는 검은 재가 되어 사방으로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낡아 빠진 집신, 한 짝과 썩은 빗자루, 몽둥이 하나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동안 사람 행세를 하며 최 부자댁을 휘젓고 다녔던 존재의 실체는 헌 물건에 깃든 도깨비도 원한 맺힌 귀신도 아닌 그저 버려진 물건들에 엉겨붙은 삿된 기운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검은 연기는 바람에 휩쓸려 대문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갔고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가 크게 흔들리며 그 기운을 멀리 쫓아버렸습니다. 연기가 사라지자 거짓말처럼 마당의 촛불들이 차분하게 타오르기 시작했고 하늘을 가렸던 먹구름이 걷히며 맑은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도 잦아들었고 마당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최 부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여보, 괜찮아요. 안방마님이 달려와 남편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고 서연도 아버지의 품에 안겨 참았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버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집이 다시 깨끗해졌어요. 서연의 말에 최 부자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흐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하니 서 있다가 썩은 빗자루와 집신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런 몹쓸 것들이 감히 사람 흉내를 냈단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촌장은 청년들에게 지시하여 남은 자네들을 마을 밖으로 멀리 가져가 불태우라고 일렀습니다. 다시는 이런 부정한 것이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쑥을 태워라. 소금도 더 뿌리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마당을 치우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무언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넘긴 이웃들 사이에는 끈끈한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고 최 부자 댁의 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마을의 일이 되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부축을 받아 마루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이제 집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끈적하고 차갑던 습기는 사라지고 가을밤 특유의 상쾌하고 건조한 바람이 앞마당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흙냄새, 나무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섞여 나는 평범하고도 정겨운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쁜 것은 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은 보이지 않는 눈을 들어 달이 떠있을 하늘을 향해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자신의 눈을 대신해 진실을 보게 해준 마음의 눈에 그리고 용기를 준 조상님들께 말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안방마님은 하인들을 시켜 급히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게 했습니다. 놀란 가슴들을 진정시켜야지. 어서 팥죽을 쑤어라. 팥을 넉넉히 넣고 새알심도 많이 빚어서 여기 계신 마을 분들과 다 같이 나누어 먹자꾸나. 안방마님의 말에 부엌 어멈들은 신이 나서 움직였습니다. 며칠 동안 불이 잘 붙지 않아 애를 먹이던 아궁이도 이제는 장작을 넣자마자 활활 타오르며 붉은 불꽃을 춤추게 했습니다.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보글보글 팥죽 끓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자 집안은 비로소 예전에 따뜻하고 풍요로운 최 부자댁의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죽 그릇들이 마당에 돌려졌습니다. 붉은 팥죽은 예로부터 잡귀를 쫓고 애군을 막아준다는 의미가 있었기에 오늘 같은 날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멍석에 둘러앉아 뜨거운 팥죽을 호호 불어가며 먹었습니다. 어우 뜨뜻하니 속이 확 풀리네. 이제야 살 것 같구먼. 최 부자댁 팥죽 맛은 역시 일품이야. 귀신도 이 맛을 못 봐서 억울해서 갔겠어. 사람들의 농담 섞인 덕담이 오가자 마당에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공포에 떨던 기억은 따뜻한 팥죽 한 그릇에 녹아내리고 그 자리를 이웃 간의 정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도 팥죽 한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정신이 완전히 돌아온 듯 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연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을 게다.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눈뜬 장님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최 부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마지막에 호통을 치셔서 그놈이 도망간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집의 기둥이세요. 딸의 속 깊은 위로에 최 부자는 눈시울을 붉혔고 안방마님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가족의 사랑이 다시금 단단하게 묶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지만 최 부자 댁의 불은 꺼질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팥죽을 나눠 먹으며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틈에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집에 가려 하지 않았고 어른들은 그런 아이들을 무릎에 누이고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서연은 마루기둥에 기대어 앉아 그 평화로운 소리들을 감상했습니다. 그릇 긁는 소리, 웃음소리, 장작 타는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대문 밖을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오랜만에 찾아온 나른한 졸음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막내 할멈이 서연에게 다가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아기씨,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주무셔요.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주무셨잖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할멈. 오늘은 정말 꿀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멈도 고생 많으셨어요. 서연이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막내 할멈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몸집의 아기씨가 오늘따라 더없이 커 보이고 든든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당의 횃불은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켜진 따뜻한 불씨는 오래도록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동마을의 밤은 그렇게 다시 평화롭고 아늑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소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흩어지자 최 부자 댁의 넓은 마당에는 다시금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며칠 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은 하늘처럼 평온하고 안온한 기운이 감도는 편안한 정막이었습니다. 하인들은 마당에 흩어진 팥죽 그릇과 횃불의 잔해를 치우면서도 누구 하나 불평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흥에 겨운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이는 그들을 괴롭히던 보이지 않는 공포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문 빗장을 거는 소리가 덜컥하고 둔탁하게 울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외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따뜻한 온기를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보호막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려 식구들의 마음을 안심시켰습니다. 서연은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지난 며칠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곤두세웠던 신경들이 일시에 풀리면서 소미불 속으로 몸이 녹아드는 듯한 나른함을 느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더 이상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지지 않고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럽게 귓가를 간지럽히며 그녀의 피로를 씻어주었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물 한 그릇에서도 맑고 청아한 기운이 느껴졌고 방 안 구석구석에 배어있던 눅눅한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한 모과 향기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지켜낸 이 집의 평화를 온몸으로 만끽하며 아주 오랜만에 꿈조차 꾸지 않는 깊고 달콤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최 부자댁의 지붕 위로 떠오르는 해는 유난히 밝고 따스하여 지난밤의 어둠을 완전히 걷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 수탉이 텟들치며 우렁차게 울어대자 그 소리에 맞춰 마당의 참새들도 짹짹거리며 분주하게 아침을 시작했고 외양간의 소도 음매하고 길게 울며 여물을 찾는 활기찬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자 얼굴에 와닿는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하기 그지없었고 코끝을 스치는 흙냄새와 풀냄새는 생명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들시들 죽어가던 화단의 국화꽃들이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향기로 느껴졌기에 서연은 입가에 환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는데 도마질하는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타고 있었고 가마솥 뚜껑을 여닫는 소리조차 악기 소리처럼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오늘 밤 냄새는 왜 이리 구수한가? 쌀이 꿀맛이겠네. 어제 그 난리를 치고 나서 그런지 속이 다 후련해서 밥맛이 도나봐. 하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골목길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 소리도 맑고 청아하여 이제 우물물에서 나던 비릿한 쇠맛도 완전히 사라지고 단맛이 도는 맑은 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사물들이 제자리로 돌아와 본연의 소리와 냄새를 되찾은 것입니다.
최 부자도 늦잠을 자고 일어나 사랑채 문을 열고 나왔는데 며칠 동안 그를 괴롭히던 두통과 오한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기지개를 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는데 가슴 속까지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에 허참으로 상쾌한 아침이로구나 하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지난밤 자신의 눈을 가리고 정신을 흐리게 했던 헛된 욕심과 허영심도 그 괴물과 함께 사라져버린 듯 최 부자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인자하고 맑은 총기를 되찾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당을 쓸고 있는 마당쇠의 등을 두드려주며 수고가 많다는 따뜻한 말을 건넸고 마당쇠는 주인의 변화에 감동하여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 온 가족이 둘러앉은 밥상은 소박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맑은 콩나물국,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었는데 식구들은 숟가락을 들기 전에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 없는 안부를 물었습니다. 최 부자는 수저를 들기 전 서연을 향해 진지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집안은 큰 화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 눈이 보이는 우리보다 보이지 않는 네가 더 밝은 눈으로 진실을 보았구나. 이 아비가 참으로 부끄럽고 또 고맙다. 최 부자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안방마님은 눈물을 훔쳤고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저 집안의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에 중심을 잡아주셨기에 그 나쁜 기운이 물러간 것입니다. 서연의 겸손한 대답에 최 부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눈앞의 화려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잊을 때가 있는데 네가 그것을 깨우쳐 준 것이다. 앞으로는 집안의 대소사를 논할 때 반드시 너의 의견을 먼저 묻도록 하겠다. 이는 서연을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막내딸이 아니라 집안을 지키는 지혜로운 조언자로 인정하겠다는 가장으로서의 선언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는 경쾌했고 식구들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서려 있어 밥상은 그야말로 화목 그 자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안방마님은 집안의 나쁜 기운을 완전히 씻어내기 위해 대대적인 청소를 지시했습니다. 막내 할멈과 하인들은 창고에서 말린 쑥을 한 아름 꺼내와 마당 곳곳에 피웠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쑥 향기가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며 남아있는 잡귀의 흔적을 지워냈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마루 및 장독대 뒤, 그리고 사랑채의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고 매캐하면서도 향긋한 그 냄새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정화해주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마루에 앉아 쑥 타는 냄새를 맡으며 그 연기가 마치 하얀 구름처럼 집안을 감싸 안고 보호막을 치는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사랑채는 더욱 꼼꼼하게 청소되었는데 손님이 머물던 방의 도배를 새로 하고 바닥을 콩기름으로 반질반질하게 닦아냈습니다. 최 부자는 손님이 앉았던 자리에 놓여있던 방석과 이불을 모두 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국화 화분을 들여놓아 맑은 향기가 머물게 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헛된 손님이 아니라 맑은 바람과 밝은 달만이 머물다 가는 곳이 될 것이다. 최 부자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며 선언했고 그 방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사랑채는 다시금 선비의 기품이 서린 정갈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최 부자 댁을 부러움과 시기의 대상으로만 보았다면 이제는 경외심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 부자 댁 막내딸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귀신을 알아봤을까. 눈은 안 보여도 마음이 맑아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더라. 우리 마을의 복덩이지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지나던 사람들도 최 부자 댁 대문 앞을 지날 때면 괜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아이들도 그 집 앞에서는 돌을 던지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서연의 지혜와 용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지팡이를 짚고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아끼는 장독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웅웅거리며 울어대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서연이 장독 하나를 쓰다듬자 차갑고 딱딱하던 독의 표면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 구수한 된장 냄새가 바람을 타고 올라왔는데 그 냄새는 며칠 전에 썩은 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부했습니다. 이제 괜찮구나. 너희들도 많이 무서웠지. 이제 다 지나갔어. 서연이 장독들에게 속삭이자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장독대 주변의 풀벌레들이 찌르르하고 울어주었습니다. 집안의 살림살이 하나하나가 서연과 교감하며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해 진력이 되자 최 부자는 서연을 불러 사랑채 마루에 함께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붉게 물들어가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는데 최 부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그 손님이 말하던 서쪽은 해가 지는 곳, 즉 끝을 의미하는 것이었을 테지.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서쪽 노을은 끝이 아니라 내일의 해를 기약하는 아름다운 휴식 같구나. 서연은 찻잔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둠은 빛이 오기 전에 준비일 뿐이에요. 우리가 마음의 촛불만 끄지 않는다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 집을 삼킬 수 없을 거예요. 부녀의 대화는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마을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는 거창한 잔치 대신 가족끼리 조촐하게 닭을 삶아 백숙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푹 삶은 닭고기는 입안에서 살살 녹았고 찹쌀과 인삼을 넣고 끓인 국물은 몸과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어우, 시원하다. 이제야 정말 살 것 같네. 최 부자가 국물을 들이키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자 안방마님이 웃으며 당신은 어제 팥죽을 2그릇이나 드시고도 또 시원하십니까? 라고 핀잔을 주어 온 가족이 껄껄 웃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방문을 넘어 마당으로 퍼져나가자 마당을 지키던 누렁이도 꼬리를 살랑거리며 컹하고 짖어 화답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식구들은 각자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최 부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문단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문에 큼지막한 입춘대길, 리춘다찌 글귀를 새로 써서 붙였습니다. 비록 봄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봄날 같은 희망이 집안에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인들도 행랑채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하나둘씩 잠이 들었고 집안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침묵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달빛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져 내려와 집 전체를 은은하게 감싸 안았고 그 빛은 마치 수호신이 보내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습니다. 방바닥에 온돌이 뜨끈하게 등을 지져주어 노곤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귀를 열어 집안의 소리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아버지의 코골며 자는 소리,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 부엌에서 귀뚜라미가 우는 소리, 그리고 뒷산 대나무 숲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까지 그 모든 소리들이 완벽한 화음을 이루며 평화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낯선 이질감도 소름 끼치는 냉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 사는 집의 따뜻한 냄새와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고마워요, 모두들. 서연은 마음속으로 집안의 모든 존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둥에게, 석가래에게, 마당의 흙에게,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보이지 않는 모든 기운들에게. 그녀는 이제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졌으니까요. 서연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고 그녀의 호흡은 점차 깊고 느려졌습니다. 바람이 창호지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이제 안심하고 자렴이라고 속삭이는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오동마을의 밤은 깊어만 갔고 최부자 댁의 기와지붕 위로 별들이 총총히 박혀 반짝였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불을 끄고 꿈나라로 여행을 떠난 시각, 세상의 모든 소란이 잠재워지고 오직 평온함만이 대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이제는 잠을 자러 숲으로 돌아갔고 달림만이 홀로 깨어 이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꿈속에서는 그림자 없는 손님은 영원히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 아래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린 사람들이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이야기와 함께 서연도, 가족들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깊고 편안한 잠 속으로 빠져듭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모두가 평안한 밤을 맞이합니다.